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전선의 중심부죠. 오레오브 쪽에서 굉장히 세게 치고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뭐 토크마크까지 확 밀릴 가능성이 생기니까 러시아가 뜨거라 하고 이 오레오브 전선으로 헤르손에서 크레미나에서 정예 공수군 병력들을 2개 사단을 끌고 와서 방어에 나서고 역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너무 강력하게 이 공수군들이 밀고 2개 사단에 밀고 들어오니까 뒤로 지금 빼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지형에서는 뒤로 빼고 중요한 어떤 그 도로를 연이어 있는 노보프로코피우카 같은 곳에서는 계속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 일견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 몇 달 지나면 러시아군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고, 지금 이 러시아군이 공수군 2개 사단을 투입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전투의 심각한 맹점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정말 러시아가 너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나 본데, 그럼으로써 심각하게 위험한 판단, 행정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49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밝혔고, 병력에 비해서 전차, 장갑차 등 장비는 아주 적습니다. 전차는 4대 격파, 장갑차는 8대 격파에 그쳤고요. 차량은 31대 격파, 그리고 특수장비는 1대 격파, 그리고 야포는 뭐 평소와 비슷합니다. 22문 격파, 다른장 로켓 2문 격파, 무인 항공기 5대 격추, 미사일 4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는데, 병력은 이렇게 평소 어제나 그제와 비슷하면서 전차나 장갑차는 거의 뭐 절반 이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 러시아군이 공수군 병력들을 완전히 알보병 상태로 만들어서 스톰 제트, 그러니까 뭐 그냥 우라 돌격 시켜버리고 있기 때문에 병력은 쓸려 나가면서 뭐 장비가 있어야 장비가 파괴되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러시아군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이 있는가 좀 이따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34회의 교전이 있었다라고 했고, 공세는 진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리비리흐 그리고 폴타바 지역의 민가에 순항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이 미사일을 상당수 맞아버렸고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이 피해 지금 조사에 나서고 있고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 비리 범죄를 반역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한다. 그래서 이 뭐냐, 지금 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각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납품하는 군수품, 이 군수 업체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서 공개 입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부풀려진 가격으로 수의 계약을 해주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이 사실 뭐 왜 없겠습니까? 천지로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반역죄로 처벌해서 그냥 죽여버릴 수 있도록 이런 법 개정을 여당에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이런 요청이 이해도 가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카우프카 댐 지금 수리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수리가 아니고 탈환 후에 수리가 되어야 된다. 왜냐?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카우프카 댐 건너편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해서 다시 파괴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카우프카 댐의 전력을 받아가는 그 수혜자가 러시아군 점령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카우프카 댐 수리하면 러시아군 이익 보니까 지금 할 필요는 없고 완전히 탈환 후에 수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와 브란스크 지역에 드론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나토 일부 국가들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이나 뭐 여타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핵폭격기 파괴시키고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런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국제적인 지원을 계속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전후에 나토에 가입하고 싶고 하니까 제렌스키 대통령이 결국은 러시아 본토 공격은 이제 안 할게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어제 낮 시큐리티 뉴스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공격해서 바로 그냥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 30, 미그 29 등을 파괴시켜버렸죠. 그런 것들과 함께 이 모스크바 그리고 브란스크 이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 측 오신트 소식통들이 우리 여기 공격받았어, 여기 공격받았어 하는 그런 보고를 계속 올리는 것으로 봐서 그냥 이 제렌스키 대통령의 러시아 본토 공격 안 하겠다라는 말은 수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계속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베르단스크의 물자 집적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베르단스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군이 사보타주를 했겠죠. 그래서 이 베르단스크는 자포리자주의 항구 아니겠습니까? 바다 건너 이 러시아 로스토프 온돈 지역에서 물자를 받아오는 그 물자 보급 통로인데 여기를 또 때려서 러시아군의 보급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작전을 계속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지역 지휘관이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이 아주 미숙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드네프르 강이 있고 이 건너편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헤르손주, 남쪽은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는 헤르손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헤르손시에 있는 안토노스키 대교고, 그래서 이 지역이 교두보 확장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강을 건너오고 있죠. 그래서 그걸 막으러 러시아군 부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여기 205 분리 차량화 소총 여단이라는 부대가 그 우크라이나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여기 상에는 그냥 육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여의도처럼 조그만 색강으로 이렇게 단절된 삼각주 지역, 섬처럼 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고립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 지역의 다른 이 러시아군이 구출을 하고 이런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완전히 고립되어서 지금 여기는 보급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고 포위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고립되어 있다. 그래서 이 205 여단은 그냥 여기서 옥수하든지 아니면 단체로 항복하든지 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협조 이런 것도 전혀 안 돼서 상호 협조가 되면 이 부대들이 구출하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다. 그래서 아주 미숙하다라고 하는 걸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리아르 국방부 차관은 로보티네 인근의 적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진격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보티네 지역에서, 그러니까 오레오브 지역이죠.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가고 있는 곳은 로보티네 지역, 그리고 반대로 이 노보프로코피우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 쪽으로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이 오레오브 축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고요. 러시아가 솔로드카 발카 일대에 대규모 유괴호 구축 중이다. 그래서 위성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제 솔로드카 발카, 그러니까 노보프로코피우카에서 더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정착촌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10km 내려가면 토크마크가 있고요. 토크마크, 여기가 3차 방어선의 마지막 요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각 박스들이 있습니다. 점선으로. 이 지역에 러시아군이 참호를 파고 거기다가 참호를 또 워낙 집속탄을 많이 쏘니까 우크라이나군이 그 집속탄에 맞지 않기 위해서 스레트 같은 거 이런 거로 덮고 그 위에다가 다시 흙을 덮고 해서 유괴호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다. 얘기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이 기동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유괴호로 된 참호를 이 솔로드카 발카 일대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의 이 남부 지역 공세가 모멘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데, 이제는 1차 방어선을 돌파할 때보다 이 2차 방어선 이 지역은 지뢰도 좀 적고
그리고 러시아군의 숙련도도 아주 낮고 그리고 사기도 아주 떨어져 있고 그리고 보급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 팔씨름할 때 아주 그냥 세게 서로 힘을 주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탁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탁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역시 ISW는 러시아 국방부는 지금 푸틴보다 바그너 그룹 해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건데 러시아 국방부는 그만큼 이 푸틴에게 맺힌 불쾌함이 많고 또 푸틴을 지대공 미사일 쏘아서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의 잔당들이 제3의 인물을 지도자로 옹립하고 그 구심점으로 뭉쳐서 뭔가 러시아 전체에 대한 또는 이 게라시모프나 쇼이구 국방장관 등에 대한 위해 세력으로 강력하게 다시 뭉칠까봐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작업에 더 적극적이다 이 말인 겁니다. 정말 완전히 난장판인 러시아죠. 자, 중요 사항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황이 악화될수록 러시아 전체의 병영 국가화 현상도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 동원 확대로 극심한 노동인구 감소 현상에 직면한 러시아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동원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푸틴이라는 사람 한 명이 러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급감하면서 경제 전반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청소년들을 노동자로 동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모스크바 타임즈가 현지 시각 8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한다는 이 전체주의적 발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데요. 푸틴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에 14세 이상 시민의 고용 촉진 특명을 내리고 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푸틴은 10대 청소년들은 임시직 노동자로 활용할 수 있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조직에는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라며 18세 미만의 시민들을 채용하는 절차를 단순화하고 이를 장려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 전 부처와 전략구상청은 청소년들을 노동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계 법령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 노동 인력 동원이 강제성을 띨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이러한 청소년 강제 노동 부과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청소년 노동력 동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전쟁 발발 이후 핵심 노동 계층인 청년층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산업 전반이 마비 상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 제조업 분야 인력 부족은 1996년, 즉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며 7월에는 전체 기업의 42%가 심각한 노동자 부족을 호소했고 서방의 제재 이후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종에서만 66만 명의 노동자 부족이 보고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동원령이 발표된 후 공식적으로 30만 명이 전선에 나갔고 동원령을 피해 국외로 탈출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라며 러시아는 사상 유례 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현재 러시아 인구는 약 1억 4,447만 명으로 이 가운데 노동 가용 인구인 15세에서 60세 미만인 남성은 약 2,934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전쟁 이전의 정규군 20만 명과 전쟁 이후에 동원된 예비군 33만 명, 비공식적으로 동원된 죄수병 5만 명과 용병 약 10만 명, 음성적인 모병과 무차별 징집으로 끌려간 수십만 명의 남성들의 숫자를 감안하면 러시아의 노동 가용 남성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인문학을 빼고 사상교육과 전투기술 교육을 집어넣는 등 청소년들을 동원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나라 전체를 병영으로 만들어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말아먹고 있는 푸틴, 이제는 러시아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이 청소년이 총을 들고 웃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0시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되는 러시아 청소년들인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청소년들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이 고용을 촉진하라,
아니, 청소년들 공부해야지 무슨 고용을 합니까? 고용을 촉진하라. 그 방법을 장려하라. 단순화하고 얘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단순화하고 이를 장려하라. 라고 대통령령을 내렸어요. 와,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시면 게란2 드론, 그러니까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해준 샤히드 136 드론이죠. 제가 이 프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린 바로 그 샤히드 136, 여기 뒤에 조그맣게 보입니다. 회색 요거. 이 샤히드 136의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러시아파는 바로 게란2입니다. 이 게란2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요거 따로인데 광고를 냈어요. 이 공장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동시에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광고를 내서 지원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16세에서 21세, 16세에서 21세, 아니 16세에서 18세 얘들은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죠. 그런데 얘들 지원해라 라고 하면서 돈은 얼마 주냐? 우리 돈은 한 125만 원 준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자, 이 청소년 딱 봐도 어려 보이죠. 16세 청소년인데 게란2, 그러니까 샤히드 136 생산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얘를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홍보하냐? 애국심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이 공장에 들어와서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이 누구누구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도 애국심이 있다면 들어와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게란2, 즉 샤히드 136 자폭 드론을 만드는 회사에 그냥 학교별로 그냥 찻대기로 데리고 와서 청소년들 강제 입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 입소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러시아 미래가 있겠습니까? 100만 명이나 지금 도망갔고, 그것도 모스크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100만 명 도망갔고, 동원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동원된 사람 30만 명 공식 동원했고, 그런데 비공식 동원 또 많죠. 그리고 동원되기 전에 전쟁 처음에 투입한 일진 20만 명이었죠. 그것만 해도 53만 명. 그리고 죄수병 모병해 간 게, 바그너 그룹이 죄수병 데려간 게 5만 명. 그리고 또 다른 PMC들에서 자기네들이 또 모집한 게 10만 명. 어떻게 됩니까? 100만 명가량이 이 전선에 투입되었고, 100만 명이 모스크바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100만 명이 도망간 겁니다. 젊은이 200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노동력 인구 없을만 하죠. 그러니까 이 어린 청소년들을 지금 생산 현장, 그리고 바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 다 해놔. 그래서 140시간의 군사훈련, 연간, 그게 지금 러시아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군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 전선에서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오리오브 축선에서 막대한 병력과 장비를 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병력과 장비를 날리면 총동원령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오리오브 축선에 대규모 증원 부대를 투입하기 시작한 러시아가 신규 증원된 병력들을 이용해 주 방어선 전방의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에 대한 역습 작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8월 28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주 오레오브 축선의 돌파구를 크게 확장한 것에 놀란 러시아가 헤르손과 루한스크에서 급히 병력을 차출해 방어선에 투입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러시아는 신규 투입된 부대들을 이용해 방어선을 보강하는 한편 스톰젯 돌격대를 편성해 우크라이나 공세부대에 대한 자폭 돌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선에는 헤르손 방면에서 차출돼 먼저 배치된 제7 근위 산악 공중 강습사단 병력이 선두에, 그리고 크레미나 전선에서 차출돼 8월 27일부로 전선 전개를 마친 제76 근위 공중 강습사단 병력이 후미에 배치됐는데요. 먼저 도착한 제104 공중 강습연대와 제234 공중 강습연대에 이어 나머지 전력인 237 공중 강습연대와 1140 포병연대를 전개를 마치면서 76사단 모든 전력이 오리오브 축선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바흐무트 전선에서 큰 피해를 입고 러시아로 복귀했던 제31 근위 공중 강습 예단도 오레호브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번 조치로 오레호브 전선의 작전 책임은 사실상 공수군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급히 도착한 러시아 공수군 부대 전력이 거의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76 근위 공중강습사단은 지난해 9월 예하 237연대가 문자 그대로 전멸하는 피해를 입은 바 있었고, 재편성된 뒤 투입된 바흐무트 전선과 크레미나 전선에서도 엄청난 사상자를 내 부대원이 정원의 50%를 밑돈다는 내부 폭로들이 쏟아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특히 지난 8월 2일 러시아 공수군의 날을 맞아 미하일 테플렌스키 공수군 사령관이 우크라이나에 8,500명이 넘는 공수군 부상병이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라고 밝힌 것처럼 부대원의 태반은 부상자인 상황이어서 이들이 전선에 투입될 경우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투입된 제31 근위 공중강습여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대는 지난달까지 바흐무트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부대 자체가 와해 직전의 상태로 망가진 패잔병 그룹입니다. 이 여단은 부대가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러시아 본토로 복귀해 재편성 작업을 기다리던 중 전선 증원 지시를 받고 병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새로 충원된 공수군 장병들을 마치 소모품 형벌대대원처럼 스톰제트 돌격대로 편성해 우크라이나군 돌파구 전 전선에 걸쳐 자폭 돌격시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며칠 동안 확보했던 돌파구를 상당 부분 잃고 병력을 뒤로 물린 뒤 28일 새벽부터 핵심 돌파구인 노보프로코피우카와 베르보브 일대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의 이 같은 병력 운용 때문에 상당한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공수군을 갈아 넣어 며칠 시간을 더 벌 수 있겠지만 도대체 이 전쟁 이후의 후폭풍은 어떻게 막으려고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공수군 2개 사단이 오리오브 전선으로 증원되었어요. 그래서 76사단, 7사단이 왔는데 7사단은 먼저 배치가 되었고 76사단 이제 세팅 끝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 주말에 알려드렸던 전선 지도는 여기까지 쑥 해서 이 폭이 16km, 원래는 9km 폭이었는데 16km로 돌파구를 확장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그게 어제 알려드렸을 때는 쑥 줄었죠. 그리고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T0408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고 이 솔로드카 발카 쪽으로 공격해 들어가고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공격하던 우크라이나군도 다 지금 뒤로 밀렸어요. 왜냐? 여기에 지금 공수군 한 개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감수하고 여기서 세게 부딪힐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해서 뒤로 밀렸고 여기에는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있어요. 이쪽도 지금 공수군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비군 위주의 부대라서 여기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우세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뒤로 밀렸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237 연대 그리고 104연대, 108연대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군을 막아내라 라는 명령을 받고 들어온 76 공수사단의 병력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1140 포병 연대가 들어왔죠. 그래서 포병 237, 104, 108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지금 이 연대가 쫙 서서 우크라이나군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크라이나군 이쪽에서 지금 치고 내려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공수군들이 지금 이 한 개 사단이 들어와서 이 축선을 막는다? 아, 큰일 났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 공수군 주로 장갑차로 이루어진 그런 경장갑 부대인데 장갑차 거의 없고 오직 알보병으로 와서 지금 여기 갈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 군사 전문가들은 이거 나중에 테플린스키 상장이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봐 아예 공수군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일부러 그냥 여기 스톰제트 형태로 갈아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불과 한 달도 전에 8월 2일이죠. 테플린스키 상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로 지금 국군 방송 불러가지고 스베즈다 TV 8,500명의 공수군 장병이 지금 전선에 부상을 입고 고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방송이에요. 한 달도 안 됐죠. 공수군 다 해서 한 5만 명, 그 중에 8,500명이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고 보급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게라시모프 총참모장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런데 공수군 한 명 양성하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3년에서 4년 걸리죠. 정예병 양성하려면 공수군을.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치 노름으로 야, 공수군 힘 좀 빼라. 저 바그너 다음에는 저 공수군이다. 쟤들 쿠데타 할 것 같아. 힘 빼. 라고 하는 상황에서
스톰제트 거의 죄수병처럼 밀어넣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뒤로 일단 좀 밀렸지만 이 후과는 며칠 후에 굉장히 아프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많은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말 참 이 조국의 미래는 없고 오직 사기 조직, 사신의 미래만 눈에 보이는 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러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